보호계정기 쪽은 시험 문제에 이제 스포트 네트워크 시스템이 상당히 예전에 많이 나왔고,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공부한 CLR 쪽에 그 비접지 계통에서의 그 방향성 지락 계정기를 위한 CLR 설치하는 이유라든지 거기에 25옴과 55옴에 대한 그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의 이제 동작 특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계적인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기계적인 유도 원판형에 대해서라 정지형 계정기의 구조를 들고 설명하라 이런 것들은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시험 문제 우리가 보통 출제는 된 바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고 그것이 어떤 원리다라는 것만 좀 보고 가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전기 안전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좀 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건 오늘 그냥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정리가 안 된 용어를 먼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호계정기 역할은 어느 보호계정기나 사고 구역을 빨리 제거를 하고, 그래서 건전한 구역을 그대로 보존을 시켜가지고 사업의 파급을 막고 복구를 갖다가 빨리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것이 보호계정기가 가지고 있는 임무예요. 차단기 휴즈는 그냥 제거로서 끝나. 사고 지역에 대한 신속한 제거로 다 끝나는데, 일단 보호계정기는 제거뿐만이 아니고 다시 복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구간을 갖다가 나누는데, 이제 차단기나 이제 휴즈 같은 경우는 구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자기 주어진 임무의 팩터리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하는데, 이제 보호계정기 쪽은 구간을 나눌 수가 있고, 세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전비보호, 후비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간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역할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고를 고속 차단하고, 최소 범위로다가 정전을 시키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호계정기의 시스템이죠. 요새는 이게 DSP가 저희가 돼가지고 디지털 계정기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계정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DSP를 알아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DSP는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이니 뭐니 모든 것이 DSP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날로그 신호를 이게 이제 디지털로 쪼개. 예? 그래서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메모리 용량이 커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양자화시키고 제로 완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양자화를 시킨 후에 이걸 갖다가 입력을 시켜 데이터에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양자화를 시키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양자화 되겠죠. 그 이제 메모리 용량이 많을수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력을 시키고 이거를 다시 리컨그나이즈 다시 이제 복구화를 시키면은 이게 이제 비슷한 파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목소리가 가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양자화를 시켜가지고 끊어가지고 이걸 디지털화하고 이것이 전화교환기로 들어가서 전화교환국에서 이것이 저장이 된 다음에 다시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럼 메시지가 저장이 된 후에 이 핸드폰을 꺼놨더라도 다시 키면은 이 메시지 저장해 놓은 것이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호계정기도 CTPT에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그러니까 CTPT는
일단 이건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와야 되니까, 아날로그 전기량이 들어와야 되니까 전압하고 전류치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디지털로 만들고 저장을 해서 이것이 변환돼가지고 신호로다가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정확도는, 이것이 얼만큼 이 그래프에 똑같은 정확도를 갖느냐는 여기에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 DSP에 의해서 지금 이 디지털 계정기가 요새 모든 산업 현장에 굉장히 많이 파급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 아날로그 계정기처럼 원판형처럼 뭐 문을 잘못 치면 동작한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에러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호 계정기 기능에서는 3S다 그래가지고 센시티비티, 그 다음에 셀렉티비티, 스피드. 그러니까 감도와 선택성과 그 다음에 차단 속도가 이 보호 계정기의 큰 세 가지 기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호 범위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일반적인 그 건축물에서는 케이스케이드 방식으로다가 이제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에는 하부에서 자르고 여기서 하부에서 자르고 그 다음에 위에 계정기에서 이 부분까지 자르고 여기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죠. 어? 이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방식으로다가 이제 보호 범위를 정하는데 지금 이제 보호 범위처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 차단기가 있고 CT 양쪽에 돼 있으면은 이쪽 차단기는 이쪽을 커버를 하고 이쪽 차단기는 이렇게 커버를 해야 어떻게 보면 이 차단기 안에 이 블랭크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CT는 이쪽을 커버를 하고 이 CT는 이쪽을 커버를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제 대책이 없는 게 되지. 그래서 이제 장거리 같은 경우 이렇게 거리 계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교차를 해서 교차로 해가지고 커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수변전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ACB나 VCB 같은 경우 인추정 해가지고 갖다 집어넣는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드로아웃식 같은 경우 이렇게 빼서 집어넣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단자선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호되는 대책이 없지. 짧은 거리에 부수바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만약에 주기가 들어가가지고 무슨 지락이 됐다든지 뭐 이러면은 보호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한테 특별한 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이런 보호 범위에 맹점이 없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응동 시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반응하는 시간.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따 책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순시형이냐 반환시형이냐 정환시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죠. 시간이 있고 이 전류가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도 동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동작을 해야 되는 이 그래프 보면 이게 순시형이 되는 거고 어느 시간 동안은 동작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단환시고, 이런 그 다음에 뭐 저기 지금 써있지만 비례 한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전류만큼은 동작하지 않다가 어느 전류 이상이 됐을 때 비례적으로 동작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정과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이 보호계정기 쪽에서는, 자, 보시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거야. 우리 다 아는 거야. 이게 뭐 아주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사 2급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이게 저항이 있고, 코일 성분이 있고, 만약에 콘덴서 성분을 같이 이렇게 직렬로 놔가지고 여기에 교류를 인가했을 때 여기에 전압에 저항이 걸리는 부분이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AB라고 그러자 이거지. 그리고 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을 VBC라고 그러자 이거예요. 요 콘덴서에 걸리는 거를 VCD라고 그러자 이거예요. 그 전체 걸리는 거를 VAD라고 그러자 이거지. 그럼 VAD는 어떤 팩터를 가지고 있냐?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저항이 걸리는 거는 전류하고 동이상이니까 전류와 저항의 곱이니까 여기에 VAB가 동이상으로 걸리죠. 그죠? 요게 VA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하고는, 전류하고는 동상이야. 그 다음에 이 코일 부분이 이게 거의 원래는 90도가 이렇게 서야 되는데 이게 90도로 서야 되는데 이게 역류되든지 이게 안 되면은 역류에 대한 어떤 좀 팩터가 있기 때문에 약간 90도로 쓰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예? 숙죠. 그러면 요게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콘덴사 걸리는 거는 거꾸로 역방향이니까 반대로 되죠. 그러면 요거를 합쳐보면은 실제 저항에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코일에 걸리는 거, 거기서 역방향으로 콘덴사 걸리는 걸 빼가지고 보면 요것이 VAD가 실질적으로다가 이 전류하고 이런 위상차를 가진 전압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위상가학 뭐 그다음에 동작 범위, 불동작 범위를 얘기하는 부분들을 이걸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를 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변성기에서 극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감극성이냐 가극성이냐 그다음에 뭐 다 간극성으로 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면접에서도 자주 물어봐요. 감극성하고 가극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지금 감극성이라는 거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전압이 이쪽이 높다. 전압이 여기가 낮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이 높고 낮으면은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예? 전류는 이렇게 흐르면서 전압 강화가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류 방향으로 나누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이 역방향으로다가 반대 방향으로 되면 이것이 간극성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1차 권선하고 2차 권선이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가극성이야. 그런데 이 변류기나 변성기 같은 경우 코일을 1차, 2차 코일을 감을 때, 1차 코일을 감았어. 2차 코일을 감을 때 다 간극성으로 감는다. 그거는 왜냐면 위상차를 없애가지고 5차를 범위를 없애기 때문에 이 간극성으로 다 한다. 이것이 아주 계속 뒤에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극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위상 특성이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여기 대한 자를 R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S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데는 실제 여기 전압이 높아가지고 전압이 이쪽에서 전압가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 전류는 플러스 쪽으로다가 이제 흐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RS라고 그러면 실제 이게 이제 코일이나 콘덴사의 성분에 따라서 위상차가 달라지겠지만 어떤 그 전류 방향이 전압하고 어떤 위상차가 발생이 돼가지고 팩터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은 이 전류치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사슬을 그어가지고 이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VS고 여기에 이런 방향, 이런 팩터를 가지고 전류가 PQ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전압과 전류가 이 방향이면은 이 역방향에서는 작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죠? 그죠?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 전류 방향과 직각으로 사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부동작범이야, 이건. 부동작범이죠? 그럼 동작범위는 이 위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범위도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걸 합치면은 이 힘의 팩터가 I하고 V하고 합치면은 전력이 한 이 정도 되겠어요. 만약에 이거 된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전력 계전기 같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분야, 요것이 동작 범위가 되겠지? 에? 이게 동작 범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류하고 전압의 곱이니까 전력 계전기 같으면 그렇다. 전력 계전기 같으면. 그런데 보통 계전기가 뭐예요? 전류량으로다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 동작 범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원추가 이 지금 전류의
매그니튜드 안에서 요 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요 전류치, 지금 기록한 이 전류치 이내에서 동작하겠지. 자, 보세요. 동작을 하는데 이 반 위에서 동작을 하고 무한대에서 여기서 동작을 하냐? 그럼 그게 아니고 실제 이 매그니튜드 피크치 이내에서 동작한다고요. 전력 계전기면은 어떻게 돼? 이거와 이거의 곱의 중간에서 된다든지 그 위로 간다든지 이렇게 그 범위가 스코프가 넓어지겠지. 전압 계전기 같으면은 이 스코프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부분에 요 페이저 위에서만 동작을 한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 소자가 어떤 위상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단락이냐 지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실제 그래서 이 라운드 표시는 어떤 표시냐면은 동작 범위 이내예요. 아시겠죠? 동작 범위 이내라도 이걸 갖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동작 범위가 이렇게 될 수, 여기 아래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잘라서 어떻게 돼? 이 뒤에가 부동작 범위가 되고 위에가 동작 범위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송배전 선로의 거리 계전기는 우리 책에 나오지만 뭐 임피던스 법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라운드로 해서 나타내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지점으로다가 내가지고 그 동작하는 포인트를 아예 정해가지고 한 점에서만 동작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리액턴스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거리 계전기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 계전기, 전류 계전기는 전부 다 이 임피던스형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지금 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고 종류와 원인은 이제 절연 사고는 설계 결함이라든지 제작 불량이라든지 설치 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연 열화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전기적인 그 사고 원인의 전기적인 사고는 뇌 서지라든지 개폐 서지라든지 과도적인 교류 과전압이 이제 전기적인 결함이 되는 거고 기계적인 결함은 바람, 눈, 얼음, 뭐 오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 열적인 것은 이제 과전류나 과전압이 열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들을 잡는 것이 계속 리딩을 하고 있다가 동작하는 것이 보호기전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뒤에를 얘기하기 위해서 접지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한 것처럼 비접지 계통과 임피던스 접지 계통과 유효 접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 유효 접지계, 비접지계, 임피던스 접지 이렇게 됐죠? 비접지계는 뭐라 그랬어? 델타 결선이 비접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3,300, 6,600, 22,000, 11kVA 이게 다 비접지계다 이거지. 비접지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비접지계에서 이게 그라운드야, 이게 그라운드. 이게 정상적인 전압의 페이저이라면 실제 A상이 만약에 접지가 됐다. 그러면 A상과 이 그라운드하고 동상이 되니까 이렇게 비접지계는 이 페이저가 이 그라운드 페이저의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똑같이 이렇게. 그런데 이제 다중접지, 직접접지계에서는 이 A상이 접지가 됐다 그러면은 요 BC 페이저는 놔놓고 이것이 제로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VAD, VCD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압 페이저가 비접지계에서는 똑같이 다른 사이트로 움직입니다. 다른 페이저로 움직여요. 그런데 다중접지에서는 일그러져요. 그라운드 접지하고 그라운드하고 그 상하고 제로가 되면서 나머지 상들이 그대로 그 페이저에 위치를 하면서 일그러지는 형으로 나타나고 비접지에서는 다른 페이저로 그냥 통째가 넘어가는 그런 옮겨가는 그런 것을 그 페이저를 보여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지락시 전위분포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전위분포가 나타나는 부분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요거를 놔놓고 이걸 놔놓고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자 보호계전기에 지금 오늘 이 책에서 전부 다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아날로그형이지. 그리고 그때는 디지털형이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아날로그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형을 가지고 보호계전기 개념이 어떻게 가냐 하는 거를 이제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그런
그런 거에 대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좀 옛날 데이터가 되고 자료가 옛날 자료가 되더라도 그 출발점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보호계정 시스템의 기능에는 확실성, 신속성, 선택성, 아까 센시티비티, 이게 그래서 확실성, 신속성, 선택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 구성은 검출을 하면 검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동작을 시켜야 되느냐, 동작을 시키지 않아야 되느냐, 판정부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동작을 시키지.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C팀에는 이게 검출부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차단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검출부에서 이 리레이가 돌아가. 그러면 이 리레이가 이 판정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이 리레이가 액션을 취하면 이게 동작부로 될 수 있는 거고, 실제 이것을 이제 판정을 해서 차단기에 시그널을 주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 차단을 할 때 몇 초 이내로 못 들어와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잖아요. 0.0 대개 3세크 이내로 못 들어오는 게 검출을 하고 판정을 하고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필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이내로다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호계정기 시스템은 대개가 차단기를 차단시키기 위한 검출하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단을 시키기 위한. 그래서 여기 서킷 브레이커가 있으면은 CT가 있고 검출부가 있고 이 리레이에서 판정을 해가지고 시그널을 주면 동작부에서 차단기가 동작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 시에 주보와 후보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오동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불량 상태 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지요. 제가 MOF에서 아주 신품에서도 MOF 사고 난다는 게 뭐에 사고 난다고 그랬어요? 새 건물에 신품을 갖다가 합격 증서가 다 받은 걸 설치했는데 그냥 불 개소식 하고 그다음에 뭐 기념식 한다고 해가지고 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터지는 건 어떤 상황에서 MOF가 나간다고 했어요? 자, 그 MOF, CT나 PT 마찬가지. CT나 PT 마찬가지. MOF는 CT와 PT를 조합한 거죠? 조합한 건데 어떻게 변전소로부터 가까우면은 임피던스가 적다고 그랬지. 변전소로부터 멀면은 임피던스가 크다고 그랬지. 솔로 임피던스가 크죠. 그러면 그 솔로 임피던스가 크고 증거에 따라서 과전류 정수가 달라지지, 그지? 그러면서 거기 어떻게 있어요? CD, PT에 대한 배율 뭐 이런 부분에서 그 변전소로부터의 그 선로 거리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지 않고 가면은 실제 거기서 언밸런스가 되면서 그 코일에서 열화가 돼요. 아시겠죠? 그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보호계정기 시스템에서 오동작이 나는 부분들은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다가 여기서는 대개 오동작은 세팅이 잘못됐다든지 정정이 잘못됐다든지 이제 캐리브레이션이 잘못됐다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에 뭐 그런 그 옆에 어떤 그 결선에 뭐 KL의 어떤 방향을 바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그 보호계정기 쪽은 대충 많이 쓰는 장소와 적용에 대한 용량에 따라서 거의 다 범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셋업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이제 수시 정정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크게 그 결선에서 큰 오동작만 안 하면 오작동만 시키지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어요. 제가 한전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도전 금액에 얼마를 내죠? 지금 전기를 한전으로부터 도전을 한다고 해가지고 몰래 쓰면은 그래서 몰래 쓰지 못하는 게 하기 위해서 MOF 전단에다가 지금 또 튜브를 끼고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들, 그러니까 전기노를 쓴다든지 전기요금이 그 회사의 사활에 걸리는 그런 직종들은 그 전기 도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고도 기술자들이 거기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계량기를 조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량기를 조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계량기 조작을 해서 계량기 안에 봉인되어 있는 걸 뜯어가지고 거기에 배율을 갖다가 조금만 조정을 해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한전에서 그 전기요금을 내는 거는 V값하고 I값을 검출해서 곱해서 전력량이 나오는데, V값이 그대로 있고 I값이 100A 할 때 50A 측정하도록 만들고 200A 할 때 100A 나오도록만 만들면은 전기요금을 반값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 보호계정기는 이 안에 내부에서 조작을 못하게끔 되게 만들어 놔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셋업이 되게 돼 있지. 정정치도 다. 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지에서 봉인을 하는 거야. 근데 봉인을 뜯으면은 안에서도 정정이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에? 이 봉인을 뜯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반 계정기도 그래요. 아날로그, 디지털형이 아니고 아날로그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손을 대면 얼마든지 그 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스케일 배수를 갖다가 줄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암페어미터가 있는데 그 얘기예요. 여기 암페어미터가 있어. 이게 풀이 500A야. 여기 제로에서부터 시작을 해. 여기 그럼 CT에서 가죠. 그러니까 이 CT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500A 흘러요. 그럼 이게 500A 흐른다고. 이게 500A 나타지는데 이거를 500A 흐를 때 250A 나타나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걸 끌고 가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요. 조작이. 근데 그래서 이 결선에 대한 내부의 조작으로 인한 불량은 거의 아주 적다. 대부분 바깥에서의 원인이 제공이 된다. 이게. 그래서 주보와 후비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하단으로 갈수록 주보가 되고 위로 갈수록 이게 후비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주보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주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후비보가 되고 그 다음 또 후비보가 되는 거지 이게. 에? 이제 구간별로, 이거는 이제 송전선로에서는 이제 구간별로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차단기가 있으면 이쪽에서 사고 났을 때는 여기가 동작을 하고 이쪽에서 사고 났을 때 이쪽이 동작을 하게 되면 실제 CT가 어떻게 돼? 이렇게 걸려가지고 크로스로 이거 보시면은 이쪽 CT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 차단기에서 이쪽 CT는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뭐냐면은 어디 돼요? 이 차단기 안쪽에 그 브레이크 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구간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CT를 교차로 해서 그 보호 영역을 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여기에가 브레이크가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한시적인 한시차, 그러니까 시차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다 이 방식을 적용을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전소고 이쪽에 수용 가면은 이게 수용 가고 이쪽에서 공급하는 지점이면 그 동작 그 스코프에 대한 크기가 갈수록 커지고 이 말단으로 갈수록 굉장히 적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죠? 이 변압기. 아, 이거는 거꾸로네. 지금 보시면 이게 발전소고 이게 부하면 부하단 쪽에서 한시적인 리레이가 동작 포인트가 예민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게 단계로 다 나타내는 거고, 실제 보호계정기 쪽은 이걸 보시면 되겠네. 그죠? 그 방향선택 보호 방식은 뭐 앞에서 우리 SGR이나 DGR에서 얘기되는 부분이고, 보호계정기 기본사항. 보호계정기에는 주사항이 이제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서 원리, 구조, 특성상의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오버 볼테이지 리레이. 그래서 OVR, 그 다음에 오버 카런트 리레이. 그래서 OCR, 오버 카런트
그라운드 리레이, OCGR, SGR, 언더 볼테이지 리레이, UVR,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그냥 그라운드 리레이, GR,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뭐 여기 이제 디퍼런셜 리레이, 이게 비율 차동 계전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것이 지금 이 부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다중 접지에서 쓰는 것이 그라운드 리레이, OCGR, OVR 이렇게 쓰면 되고요. 비접지에서 쓰는 게 이건 공유해서 쓰는 거지. 이건 안 쓰고 그라운드 리레이 안 쓰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뭐 일본 규정 그렇고요. 보호계전기 전격에 전격 전압과 또는 전격 뭐 전격 전압 5A, 1A 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격 부담이 나올 거고 제가 그래서 전격 부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번 시험에 나온 게 뭐예요? 예? 계측기용 계전기하고 계측기용 변성기하고 변성기 뭐라 그랬어요? 계측기용하고 보호계전기용 변성기하고 다른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전격 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전격 부담이라는 거는 계측기에서 CT에서 전류를 2차 전류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는 건데 지침만 보내면 어떻게 있어요? 지침만 작동하면 굉장히 적은 전류가 필요하죠. 그건 아주 가는 코일을 가지고 된다. 이게 전격 부담이 막 0.1VA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25VA, 5VA, 예? 전격 부담이 클수록 이 코일이 굵어져야 되는데, 코일이 굵어지면은 뭐가 많아진다? 오차가 커진다. 니 포인트라고 오늘 배울 거예요. 그게 나오는데, 용량이 클수록 그 곡선이 안 좋아. 그 시험 문제, 아주, 한 두 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그냥 계측기용, 변류기하고, 이 보호계전기용 변류기는 전격 부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격 부담이라는 거는 부하의 CDPT에서 나가는 2차 부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얼만큼 저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건 오차하고 관계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요. 전격 부담은 회로 부담은 임피던스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전격 부담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임피던스가 크니까 코일이 커져야 된다. 그죠? 동작, 위상변화, 이렇게 보고요. 뭐, A접점, B접점 그렇고. 여기 A접점, B접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어떻게, 잘 아세요? 마그네트 A접점, B접점이 어떻게 달라요? 지금 제가 A접점과 B접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전에도 접지 때도 얘기했지만, 유럽의 생각과 미국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주파수도 된다. 그래서 유럽은 50Hz다. 미국은 60Hz다. 그래서 50Hz는 안전을 먼저로 했다. 여기는 경제적인 걸 먼저로 했다. 경제 효율. 이런 것처럼 이렇게 달라지는데, 실제 이번에 경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유럽은 통화 시스템을 이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미국에서는 경기를 부양하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경기 부양해가지고 돈 갖다 폼으로 집어넣어봐야 뭐
다른 데로 줄줄 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예? 그런 것처럼 실제로 다 조금씩 달라. 지금 보면은 IC 체계하고 저 NEC 체계하고 이런 부분에서 달라요. 그리고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럽이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은 좀 근거 있는 합리주의예요. 이게 합리성을 얘네들이 되게 가고요. 여기는 뭐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근거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좀 여기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뭐 효율성 뭐 이런 쪽을 많이 이렇게 이제 해. 이 A 접점, B 접점은 이게 독일에서 아르바이트에서 A가 나온 거예요. 이 아르바이트라는 건 이 독일 용어입니다. 일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트 스위치에서 보면은 삼산을 여기서 코일로 해가지고 마그네트를 온을 시키면은 이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시차가. 이 들어가는 시차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0.1세이크다. 0.1세이크 동안 떨어져 있다가 들어간다고. 그럼 이거하고 같이, 여기다가 같이 묶어 놓은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 동작할 때 이건 떨어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A접점이고 이게 B접점이 된 거지. 그러니까 B접점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동작을 하게 되면 동시에 동작을 A접점하고 B접점하고 동시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먼저 동작을 해요? B접점이 먼저 떨어지는 거지. 0.1초지만 B접점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A접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호계정기 시퀀스를 만들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 타임이. 이걸 그냥 간과하면은 시스템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요 리레이도 원판이 딱 돌아가면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원판이 돌아가면 원판이 서 있을 때 붙어 있는 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B접점이라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원판이 서 있을 때라는 건 동작을 지금 안 하고 정상 상태다. 그러면 그 B접점을 통해서 램프, 지금 정상이 나와야지. 그랬다가 동작을 딱 해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있어요? 정상이라는 동작 램프가 꺼지고 조금 있다가 원판이 돌아간 다음에 접점을 딱 치고 나서 연결해 준 다음에 뭐 고장,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얘기는 A접점, B접점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마그네트 스위치하고 그 어떤 동작 원리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다고. 예? 그 B접점은 항상 먼저 동작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동작 시간, 개방 시간이 나오고, 아까 얘기한 정한시, 반한시, 강반한시, 초반한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순시지, 거의 순시. 예? 그래도 이건 전류치가 예? 그리고 이거는 정한시고, 예? 이거 반한시고, 이건 정한시는 이게 일정한 전류 동안은 일정한 그 시간 동안은 아예 동작하지 마라. 이게 정한시죠. 예? 그래서 요 수치를 가지고 가고, 반한시는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다 돼 있는 부분들, 단한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건 이제 일반적인 차단기가 이런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 앞에서 뭐 했어요? 차단기도 그리면은 이렇게 과바 영역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0.03초 이내에도 못 들어가지. 그래서 이게 보호계정기가 한류형 휴즈가 이렇게 떨어붙죠. 그럼 2차 후비 보호에서 보호계정기를 쓰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예요. 네? 봐요. 이것과 이것이 넘나들 수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다가 한류형 휴즈를 놔가지고 반드시 거치도록 그 오동작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지. 보호계정기의 구조, 원리와 동작 원리와 구조.
보호계정기는 전력기기의 보호 대상으로 그 변성기를 통해서 감지하고 동작해서 접점의 개폐 등의 지령을 통해 가지고 차단기 등의 보호기에 이제 액션을 주는 거지. 그 동작 원리 구조는 이게 여기서 보면 가동, 철심형, 유도형, 정지형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내렸던 대로 이건 전부 다 아날로그형이다. 심지어는 정지형도 여기서 얘기하는 정지형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다 아날로그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현재 이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요새는 다 디지털형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원칙을 한번 들어가 보자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프렌저형은 이게 동작하면 위에 척 가서 붙어버리는 거지. 위로 당겨서. 그러면 접점이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고정 코일에 고정 코일이 있고 가동 철심에 일단 동작 전류가 흐르면 이놈이 가서 붙으면서 이 접점을 연결해 주는 거고, 이거 힌지형은 이 가동 코일에 여기 동작 전류가 흐르면은 이걸 당겨 가지고 여기에 접점을 붙이는 거고, 예, 여기에 대한 뭐 케이크가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밸런스형은 여기에 밸런스를 이루고 있다가 요쪽이 먼저 되면 요쪽 가서 붙고 요쪽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근데 요쪽에 붙으면은 이 접점이 떨어지는 거고, 요쪽이 붙으면은 여기 이제 접점이 가서 붙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밸런스 비임형 계정기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국형. 이건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아. 쉐이딩 코일형이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파서 보조 코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 주 코일하고 이 보조 코일하고 위상차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원판이 흘러가요, 이게. 예? 원판이 들어가면 이것이 자석을 이렇게 끊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럼 이 끊는 부분하고 이것이 끊는 부분하고를 상차를 좀 둬.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유도 원판형은 뭐하고 같으냐면은 유도 전동기하고 같습니다. 그죠? 유도 전동기 제가 그랬죠? R하고 원판에다가 위에서 자석이 끊고 나가면은 이 원판에 자석이 끊기는데 그것이 최대점이 시간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놈보다는 항상 끊는 놈이 시간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힘의 팩터가 깨지니까 거기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도 원판형은 대부분 그 부분을 써요. 원판형으로 다 돌아가는 부분들은 다 그거예요. 예? 그것으로 지금 그 계전기의 동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국형이라는 건 우리가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계전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실제 그 코일의 계전기의 원 이론을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유도형 계전기 토크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이거는 R하고 원판에다가 바깥에 원판이 돌아가면서 그 자석 끊는 팩터가 달라져가지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또 차 들어가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유도형 계전기는 전동기하고 유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나중에 전동기 때 나오겠지만, 그 유도 전동기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근데 그렇게 이해를, 그래도 시험 문제를 제가 한번 채점을 해보니까, 그 유도 전동기에서 대에서 써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온 거를 한번 채점을 했었는데, 제대로 쓴 사람이, 그러니까 보고 싶은 내용을 쓴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지금도 여러분들 그때 강의를 받았는데, 그 자석이 끊어지는 부분에 균형이 깨진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움직이는 거는 내가 서 있을 때 중력하고 여기 움직였다는 얘기는 힘이 균형이 깨진 거지. 힘이 균형이 가려면 그냥 서 있어요. 그렇죠? 움직였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원판에다가 대놓고 이 NS으로다가 고정자석에서 이걸 끊으면은 자석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움직여가면은 지금 여기 끊는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일로 옮겼어요. 이쪽으로다가. 제가 여기서 끊었고 지금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 바깥에 거를. 이렇게 옮겼다고. 옮겼으면
지금 조금 전에 끊었을 때 이게 옮겼을 때는 이게 여기가 100% 아닙니까? 100%? 자석이 100 아니에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끊었어. 끊었는데 이쪽으로 왔어. 그러면 잔류 자석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없어지는 쪽이 아니야? 없어지잖아. 이쪽으로 왔으니까 없어졌죠. 그죠? 없어지는데 100% 그냥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100에서 약간 90으로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균형이 깨졌죠? 예? 계속 균형이 깨지잖아. 그러니까 이 원판하고 이 바깥에 거하고 같이 돌아가면은 균형이 깨지는 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동기속도로 돌면 유도동기는 그냥 다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름이 가상 붙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쉐이딩 코일형 유도 원판형 계정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모터에서도 쓰는 부분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주코일하고 보조코일이 있어가지고 위상차를 만들어버리면 좀 빨리 좀 신속하게 동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지. 4극형, 그 다음에 8극형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정지형 계정기라는 게 이제 트랜지스타형이 나오고 요새는 이제 트랜지스타형은 안 나오지. 예전에, 그러니까 이거 한 10년 전에 이제 이런 아날로그형에다가 이제 정지형 반도체를 집어넣어가지고 반도체 소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까지는 스톱하고 어디까지는 온하고 뭐 게이트에서 PMP 해가지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논리회로 노화 회로냐 오화 회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고 이제 보호계정기 종류의 특징 이것도 이제 앞에 거를 이거 이제 얘기했고요. 자, 이제 종류에서 특징이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유도용 포크는 이거 보세요. 이게 보세요. 아날로그 원판을 할 때는, 아날로그 원판 여기, 이게 위에서 볼 때, 이게 아날로그 원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NS 자석을 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원판이 따라 돌아가는 거거든? 이게 그것처럼, 실제, 이 토크를 갖다가 조금, 이게 이제 유도 운동기처럼 바깥에 회전자석을 놔가지고 회전자를 놔가지고 그냥 확 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실제 사고전류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상당히 아주 약한 힘으로 돌아가니까 그 토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흠을 파놓으면 뭐가 될까? 뭐가 나올까? 토크가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부분하고 나가는 부분하고 힘의 차가 크면 어떻게 되죠? 크면 힘이 강하다니까요. 힘이 이거하고 힘이 약하면은 순수히 움직이는 거고 이게 힘의 편차가 크면은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라주게 되면은 이게 원판이 있을 땐 요거에서 끊고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잘라주면은 잘라준 부분에는 거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많이 깨지지. 그러니까 토크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유도형 방향 계정기.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 나오는 지금 이제 여기에 그 동작 범위하고 동작 불범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동작 범위다 그러면 이게 P야. 그러면 이게 V가 되고 이게 I가 되니까 V하고 I 방향의 동방향으로다가 어떻게 돼 있죠? 동작 범위가 설정이 되죠? 예?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전압이 여기고 전류가 여기면은 동작 범위가 이쪽으로 간다 그랬지? 동작 범위가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동작을 했다. 이게 10A야. 그러면 이게 0A 아닙니까? 0A.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0A에서 5A까지는 동작을 안 할 수 있죠. 동작 범위의 축에는 들어가지만 0A에서 1A는 너무 미미해서 동작을 안 한단 말이야. 5A에서 10A까지 동작을 해. 그러면 이게 5A야. 5A에서 10A니까 이 축이 어떻게 될까? 이 위로 올라가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축이 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뭘 뜻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감도가 굉장히 좋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감도가 좋지. 보세요. 여기 전류가 이건데 전류가 이게 0에서 시작하잖아요. 전류 0이면 이게 1, 2, 3, 4, 5, 6, 7, 8 이게 만약에 8A 이상만 토크가 된다 이거야. 토크가 만들어져.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감도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센터로부터 멀어지면은 그런 감도가 큰 전류가 흘러야 동작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직선이냐? 이게 직선으로 안 된다 이거지. 보통 이렇게 V하고 I가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돼? 라운드로 해가지고 동작 범위를 아주 센티비한 거는 안에다가 돌릴 수 있죠. 안으로다가. 안 원으로다 놔가지고 반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작이다. 이렇게. 그럼 굉장히 뭐 0.2A에서 동작하는 거야, 이건. 0.1A에서부터 위까지 다 동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런 것들만 이렇게 그 그래프가 어떤 의미를 아시면 그걸 의미하는지를 아는 걸 알면 된다고요. 이게 되는 얘기는 0A에서 뭐 5A까지는 동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서만 동작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하고 전류니까 여기에서가 가장 동작이 세지. 요 안에 그 두 개 합이 고비되는 부분이. 아시겠죠? 이 차동계 전기는 잘 보세요. 자, 여기 변압기, 큰 변압기가 있어. 이 보알 회로라, 이 큰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일 때 동작을 하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동작해야 된다. 그럼 비율 차동 계전기는 보통 막 설계 사무실 보면 2500kVA, 5000kVA 쪽에서도 비율 차동 계전기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비율 차동 계전기는 2500이나 5000kVA에서는 비율 차동 계전기가 별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10MVA, 8MVA가 넘어가야 그렇게 커야 그 변압기 내부 고장을 하기 위해서 비율 차동 계전기를 만드는 거지.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자, 여기가 변압기야, 이 변압기 내부 코일. 여기가 고장이 났어. 여기가 고장이 지락이 생겼어.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니까 CT의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겠지. 그럼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전류도 이것도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죠? 자, 잘 보세요. 여기가 1호사야. 여기가 22,000이야. 여기가 부하예요, 부하. 부하단이라고. 여기서 지금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호사에서 사고 났어. 지락이 생겼어.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죠? 이 지락점을 향해서. 그러면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흘러.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따라가지. 이쪽을 향해서 가니까. 2차도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흐르지. 방향이 반대죠? 여기다 저항을 나누면 여기서 상쇄가 돼. 이 수치가 어떻게 돼? 같아. 아시겠어요? 같은 전류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여기 1호사하고 22,000이지만 CT에 맞는 1호사에 맞는 여기 5A. 이게 5A. 그럼 5A 똑같지. 예? 그 상쇄가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비율 차동기 동작하냐 이거야. 동작 안 해. 아시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2차가 사고 났어, 2차가. 사고 났으면은 반대로. 바깥에서 사고 났으면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흐르지. 그러면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잖아요. 상쇄되지, 그죠? 어? 근데 만약에 내부에서 사고 났어. 내부에서. 자, 내부에서 사고 나면 뭐 어떻게 되나 봐봐요. 이거 가고, 4호점을 향해서 가니까, 두 개가 4호점을 향해서 가니까 이거 이렇게 가고, 이것도 이렇게 가니까 이건 이렇게 가고, 아까는 5A가 반대로 흘러가지고 상쇄가 됐는데, 이거 5A가 같이 합치잖아요. 이 리레이가 동작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는 이런 부분에서의 1, 2차의 권선비를 극복할 수 있는 사고 전류를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야 된다고. 조그만 거에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요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얘기할 때
최소한 8MV에서 이상 정도의 그 변압기 내부, 그래서 발전기 내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동작을 안 하고 바깥에서 동작을 한다. 이 비율차단기의 바깥에, 그러니까 그 바깥 부분이죠. 거리계전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송전솔로, 배전솔로 쪽에서 긴 거리에서 나오는데 실제 이거는 한 포인트를 나눈 거고, 실제 이게 이제 임피던스를 그 동작 범위를 어디에 놨느냐. 이게 이제 R과 X의 V의 순방향 쪽에다 놨냐. 이게 역방향까지 다 동작을 하도록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형식을 이제 취해서 위장 페이저 가지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RXP 도표를 가지고 P가 어디 걸리냐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그 페이저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한 임피던스 특성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거는 어디에요? 여기 동작이다. 이제 아까 얘기됐죠? 이게 만약에 이 안에서 라운드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V가 고정이 돼 있고 I가 고정이 돼 있거나 그러면은 실제 동작 범위하고 부동작 범위는 반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천으로다가 이게 V가 이쪽으로 가고 전류가 또 이리로 가는 방향이 거의 없다고. 그러면은 라운드로 돼야 되지.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전체로 이게 반대로 가는 방향으로다가 일방성이 되면 이쪽으로 또 동작 범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그거를 전체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실질적으로는 항상 반은 나눠가지고 전류하고 직각 방향으로 해가지고 V하고 전류하고 같은 디렉션 쪽에 동작 범위가 설정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 리액터스가 한 동작 특성을 한 점을 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동작을 하도록 하고요. 이게 큰 뭐 송전솔로에서 얘기되는 거고, 모형. 아까 그걸 설명한 겁니다. 이건, 예. 이게 이제 요거는 거리계전기 쪽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이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기형 변성기는 이거는 앞에서 명심보감해서 다 한 거야. 예? 제가 SCR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계기형 변성기 앞에서 또 다 있죠. CT, PT 다 있잖아. 그래서 명심보감 제가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다 된 거예요. 그거 보시면 똑같은 얘기야, 이게. 건설형, 뭐, 봉형, 변류기 이런 게 나왔다는 거 나오고, 그 대신 여기서 이제 하나가 나오냐면, 뭐가 나오냐면, 3차 건설형 변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CT에서 2차 건선이 오픈이 되면, CT가 그 소소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 왜 그래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이게 뭐하고 똑같아? 변압기의 등가 임피던스하고 똑같죠? 아, 이거 지금 변압기 등가 임피던스하고 똑같다고. 자, 이거는 변압기 등가 임피던스나 유도형 변압기나 뭐 똑같아. 자, 인덕터라는 건 유도기기야. 유도기기에는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여기 변압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죠, 이렇게. 두 개 다 인덕터예요. 자, 보시면은 변압기를 1차 건선을 감고 2차 건선을 감고 여기가 부하야. 여기가 전원이야. 자, 그러면은 이 전원의 R값하고 X값, 저 전원의 R값하고 X값, 그 다음에 누설 컨덕턴스, 이 차의 R값하고 X값, 그 다음에 부하의 R값하고 X값. 여기,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그러면 같으면은, 자, 이 변압기하고 전동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자, 똑같은 유도기기인데 변압기하고 전동기하고 다른 게 뭐야? 보시면 변압기는 이 부하가 요동을 하죠? 이 R값과 X값이 출렁출렁거려요, 계속. 부하가 많이 걸리나 적게 걸리면 이 R값과 X값이 어떻게 돼 있어? 계속 변하잖아요.
전동기는 똑같아. 똑같은데 어떻게 돼? 이 R값과 X값이 픽스가 돼 있어. 고정이 돼 있어. 그것만 다른 거야. 에? 그러니까 페이저를 그리면은, 전동기도 한 부하로 딱 놔놓고, 변압기도 한 부하로 딱 놔놓고 고정해놓으면 전동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정지형이냐, 회전형이냐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CT 같은 경우에, 변류기 같은 경우 이걸 오픈을 해버리면 여기 2차에 거의 무부하가 돼버리니까 순간적으로다가 이 선로의 R값하고 X값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저기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적어가지고 소송이 된다는 얘기야. 변류기 5차 벡터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우리가 딱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과전류 정수 앞에서 했죠. 그죠? 과전류 정수는 왜, 뭐라 그랬어? 자, 직렬기가 쭉 있어. 직렬기에 변압기, 차단기, 이렇게 직렬기라 그랬지. 그러면 이 직렬기는 여기 전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지락이나 단락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이 RXB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단락 강도를 갖지, 단락 강도. 단락 강도를 갖잖아요. 에? 그러면 CT나 PT는 뭐예요? 이게 직렬기가 아니라 병렬기라 그랬지? 옆으로 가서 붙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대로 넘어가죠, 그게. 넘어가니까 이걸 견뎌줘야지. 그게 과전류 강도라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변전소로부터 가까운 데에 걸리는 MOF는 가전류 강도가 높아야 되지. 임피던스가 적으니까 상당히 많은 단락전류가 흐르죠. 변전소로부터 멀리 있는 MOF는 선로에 저항이 있으니까 가전류 강도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가전류 강도 적게끔 MOF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과전류 정수, 변류기 1차 전류값에 크게 상회할 경우에 포화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우리 앞에서 다 했어요. 문제는 시험 문제에 이게 자주 나온다. 요거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건 왜 자주 나오냐? 이제 제가 이거 전번 주에 강의하면서 그랬지. 지난 것에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라는 건 같은 전기의 전문가라서 내가 시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고민을 한다면 이 문제를 내겠다 하는 문제가 만약에 보호개정기에서 내라 그러면 이 문제를 내지 뭐 이게 다 똑같다고요. 이게 알겠어요? 이 문제. 자, 여기서 잘 보실 거는 자 보세요. 1차 전류가 있고 2차 전류가 있어요. 1차 전류라는 건 뭐야? 150, 300, 600, 1000, 1500A 1차 전류가 흐르면 이게 2차 건선을 통해 가지고 5A, 10A, 20A, 30A로 나타나는 거야.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돼? 이것과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장 좋죠? 에? 그렇잖아.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가장 좋잖아. 요거를 원하는 게 뭐야? 계기들이야. 계기 나눠놓고 딱 쟀는데, 요 1A, 10A, 뭐 1.5A, 1.1A, 그거 정확히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곡선이, 계기는 거의 직선으로 돼야 돼. 이 직선이 휘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지. 지금 보세요. 160VA, 120VA, 80VA, 40VA, 25VA, 뭐 5VA, 1VA 이렇게 되겠죠? 전격 부담이 커질수록 전격 부담이 160VA니까 어떻게 돼? 300A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나름대로 CT 역할을 해. 이게. 그런데 어떻게 돼? 600A 흐를 때는 이게 균이 틀어져 버리죠? 포화가 돼 버리잖아. 이미 상실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무릎처럼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이걸 니 포인트라고 그래. 니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변류기에 니 포인트에 대해 쓰라.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전번 시험 문제 이거야. 이거 하나 딱 내놓고 이런 니 포인트가 계기용에서는 거의 일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 전격 부담을 아주 최소화시켜서 뭐 0.5VA 뭐 이렇게 수치로 만든 거지. 그래서 몇 암페어 여기가 뭐 여기는 그 대신 1000A가 아니지. 요건 뭐 5A서부터 쭉 돼 있고 요건 0.1A서부터 뭐 이게 아주 정확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전격 부담을 적게 하니까 건선을 짧게 가늘게 하고 오차를 적게 하고 이 변류기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변성기 그러면 MOF 그러면 전압은
거의 건선 비대로 가잖아요. 그죠? 아니, 전압비는 그렇잖아요. 1차 건선을 100개 감았으면 2차 건선 10개 감으면 10분의 1 떨어지잖아. 그건 건선비만 하면 정확히 돼. 문제는 뭐예요? CT야. 곱이 전력량이고, 이 CT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동작을 하고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니 포인트가 이게 중요하다고. 과전류 강도, 내전류 이거 앞에서 했고. 그래서 과전류 강도 40배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 얘기한 대로 MOF에 변전소로부터 가까운 데인데 가전류 강도를 40배를 놨어. 근데 거기서 가까운 데서 무슨 단락이 생겨서 조금만 단락이 생겼어. 근데 어떻게 150배수가 그냥 흘러버린 거야. 그럼 그냥 아주 세 MOF가 그냥 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요 굉장히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극성. 아까 가극성 가극성 얘기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차가 돼가지고 전류가 상쇄돼서 감극성으로 가줘야 2차에서 1차와 2차가 위상차가 없이 나타난다. 그것이 가극성으로 가면 위상에 편차된 부분이 합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위상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오차가 많이 생기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2차 개로 현상에 대한 건 뭐 우리가 다 철선 증대로 인한 과열. 별류기의 접속.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가다 보면은 Y 접속이냐 뭐 델타 접속이냐 나오는데 삼상 연로 블로 접속 이건 우리가 했습니다. 이게 브로콘 델타 방식이야. 지금 그 CLR 할 때 한 거예요. 그 델타 접속, 뭐 V 접속, 그 교차 접속, 뭐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이건 이제 뭐냐면 직렬 접속은 CT 이거 왜 하겠어? CT 하나에서 검출하는 전류가 1A 하면 2개로 하면 2A가 되겠죠. 이 부담이 이때 뒤에 부담에 전격 부담이 부하가 많을 때는 CT를 직렬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병렬로 하는 것. 이것도 뭐 부담에 대한 합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 이게 합이고 이거는 지금 5차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병렬이 합을 해가지고 이쪽 계전기 쪽에 그 전류 부하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분이고 차등 접속, 직렬 접속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영상 변류기 우리가 ZCT에 쓰는 부분들 ZCT에서는 그냥 관통형이 있고 선로에 나가면 동그랗게 관통형이 있고 그렇지 하면 변압기도 가장 좋게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변압기 우리 쓰잖아 지금. 변압기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근데 제일 좋은 변압기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돼 있어요. 안에 1차 원선을 감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2차 원선을 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속이라는 거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고 자기장이 가서 전기장을 만들죠. 그죠? 그럼 자기장이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 자속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로를 통해서. 이 전기도 자로를 통해서 가지만 꺾어져 가는 거는 싫어한다니까. 이 라운드로 돌면 그게 아주 스무스하게 돌죠. 자속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소규모 트랜스를 이렇게 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보시면은 뭐 오디오라든지 뭐 이런 CT에 뭐 이런 데 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감아놨죠? 그건 소규모 감는 건 다 그렇게 감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자석에 손실이 없어. 바깥에 표류 부하선을 줄일 수 있어. 근데 이거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지. 안에는 좋고 바깥에 넣으니까 이게 자석을 감는데, 건선을 감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것처럼 영상변류기도 이렇게 관통형,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선이 지나가면 CT를 겉에다, 영상변류기를 겉에다 놓는 것이 가장
대부분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고, 영상 변류기를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통 선이 들어가면 여기에 바깥에다가 영상 변류기를 놔가지고 세선에 그 자기장을 받아서 전기장을 만드는데 그 편차를 이제 읽는 부분을 쓰죠. 전격, 전류 이렇게 나오고, 그 대신 요지 시험 문제, 이제 저 부분을 놔놓고 접속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잘 많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그 ZCT를 갖다 설치하는 그 종류를 들고 설명하라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험 문제 한 번인가 두 번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 이게 따로따로 설치하는 게 좋냐, 하나를 설치하는 게 좋냐, 두 개 설치가 좀, 이거는 좋지 않다. 순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케이블 헤드에 설치를 하면은 한 점만 포인트를 접지하고 중간에 케이블 헤드 나오면은 표피를 접지해가지고 본딩을 하고 그 끝단 거는 하나는 풀어놓거든요. 접질 안 한다고. 근데 경로가 아주 길면은 접질을 해놔요. 근데 경로가 짧으면은 거기에 그 뉴트럴로 해가지고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건 접질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로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접질해도 돼. 경로가 짧을 때는 한쪽만 접질해야 되고 접질하면 안 된다. 이제 계기형 변압기, CT 있고 PT가 있죠. 이건 권선비로 나가는 거라 뭐 큰 별도로 저게 없어요. 뭐 큰 극성의 단자부호 해서 보통 계기형 변압기도 극성은 변류기와 같이 간극성의 표준이다. 즉 기전력의 동일 단자 부호 간에서 같은 방향이다. 다시 말해서 1차 단자에 전류가 유입할 때 그것과 같은 단자 부호인 2차 단자에서 전류가 유출된다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간극성으로다가 돼야 된다. 간극성은 전류가 상쇄되는 방향으로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강화 방향 이렇게 보시면 돼. 전압강화 방향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가 전압이 높아. 여기 전압이 높으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전압이 이쪽이 높아.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예? 그럼 이게 간극성이야. 근데 1차 전압이 이쪽이 높아. 근데 2차도 전압을 이쪽보다 높게 했어.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가극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것만 유일해라. 전압도 마찬가지. 계기형 변압기의 접속. 그래서 Y 접속. 그래서 Y로 이렇게 계기형 변압기 이렇게 접속을 한다. 델타 접속. Y 접속. 종류를 이렇게 브로콘 델타. 브로콘 델타는 이제 CLR에서 쓰는 거고. 이제 콘덴서형은 그 송전솔로에 뭐 154, 345 해가지고 그것을 154 변압기에 PT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154가 있으면은 154 선로에 어떤 154의 전압을 갖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154의 그 1차 건선을 감고 2차 감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애자로 나와가지고 애자로 절연을 하고 실제 여기 콘덴사 C 값을 A라고 하면 여기 2차 애자 여기 부분에서 이 정전 용량을 좀 비율을 해가지고 여기 C, B를 체크를 해. 그래가지고 전체 걸리는 거에서 이 정도 걸리면 이게 154의 정전 용량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그 유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전 용량을 가지고 1차 전압을 유출하는 거예요. 분압을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송전솔로에 이거는 많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콘덴사가 되려면은 여기 송전솔로 물려 있어 지금. 콘덴사를 다는 거는 그래도 전압이 적을 때 얘기지. 이게 막 154나 뭐 이렇게 되면은 154용 콘덴사를 달아야 되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면 애자를 달아도 거의 콘덴사 기능과 같이 볼 수 있고 어떤 그런 형태의 변화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실제 이 분압 콘덴사에서 꺼낸 정전 용량을 가지고 이 메인의 주 라인에 전압이 얼마 걸렸다는 걸 거꾸로 다 역산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지. 콘덴사형 계기형 변압기의 과도 현상 뭐 이게 나와 있고요. 2차 측 단락 뭐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이
이 송전선로에 아주 고전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그쪽에서 이제 그 전압을 1차 전압을 좀 감지를 해야 되겠는데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공부한 거에서 보면은 니 포인트 중요한 게 그 위로 가면은 관선형 그 변류기에 대한 케이블 시스에 대한 접지 문제하고 요 영상 변류기에 대한 접속 방법 들고 설명하는 거하고 이 전격 부담에 따라서 이 오차 B가 생기는 부분, 요 아주 굉장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본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시험지 나오면 여기서 나온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